자, 월포드의 견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타당성 분석을 하는 우리가 체계, 분석의 체계가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역 경제 분석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지역 경제, 이 분석 대상 지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분석해요. 그럼 그 지역의 경제를 분석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 개발하면 인구가 중요하죠. 인구,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고용, 그러한 총량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따져야 돼요. 그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입니다.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거시적,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거시적 분석입니다. 그럼 지역을 분석하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 이제 특정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 두 번째가 무슨 분석? 시장. 자, 여러분 시장 분석인데 시장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그 지역 내 예를 들면 뭐 상업용 이런 식으로 특정 부동산이다. 여기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 이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어떠하냐, 또 이러한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 시장 분석인데,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을 할 때는요,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우리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규모 시장으로 나누죠. 시장을 뭐 할 수 있다? 세분화할 수 있고, 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또 뭐 할 수 있다? 차별화할 수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게 시장 분석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시장성.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 분석과 시장 분석은 동일한 용어가 아니다.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시험 문제는 시장성 분석이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용어죠. 자, 시장성은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와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 분석하는 것인데, 이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하죠, 지금. 자, 이 시장성 분석 계속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인데, 이 타당성 분석은 즉 투자자들의 자금을 개발 사업에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 이렇게 5가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시장성 분석에서 또 우리는 뭐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 3가지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 3가지를 뭐라고 하냐?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요 2가지를 또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뭐죠? 후행 분석이다. 시장 분석 먼저,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나중. 그래서 시장 분석은 특정의 개발 사업,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개발 사업, 이 특정 개발 사업이 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요즘에 무슨 우리 요즘 뭐 예타도 많이 나오죠. 개발 사업, 예비적 타당성 분석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할 때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냐 없냐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우리는 평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뭐다?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면 경제성 분석은 우리는 특정 개발 사업에 요거는 뭐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수익성이 있으면은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 그래서 개발 사업에 이건 시장에 초점을 두고, 이건 개발업자의 어떻게 투자 여부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됩니다. 자, 이 월포드의 견해를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10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따른 정비사업, 이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3가지로 바뀌었죠. 과거에 5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건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5개 나올 때는 시험에 내기 좋았는데 3개니까 낼 수가 없지 뭐.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나와 있죠. 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이에요. 스스로 개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에요. 자, 토지 형질 변경 사업 하면은 우리가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그럼 전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환지 방식이 좀 중요해요.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을 보면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라든지 뭐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용도, 등급, 또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뭔가 재분배입니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입니다. 재분배 주의 좀 해두시고, 자, 환지 방식은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장점. 그렇지만은 단점으로서는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가 않아서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3번째는 매수 방식이죠.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강제 수용 방식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돼. 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 4번째, 혼합 방식, 혼용 방식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우리가 개발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올 때 공영개발, 여러분 개발 주체에 따라서 우리 뭘로 나누죠? 공영 개발과 뭘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나누죠. 예? 자, 이때 민간 개발 방식으로 나누는데, 자, 민간 개발 방식의 대표적인 게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출제는 민간 개발 방식이죠. 여러분, 공영 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무슨 방식? 우리는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민간 개발 방식 중요합니다. 이 자체 개발 방식은 개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합니다. 왜? 위험이 낮으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 또 개발 사업의 이익이 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개발 사업에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단점도 나타나는 게 자체 개발 방식. 그런데 이 자체 개발 방식보다 규모는 좀 커요. 규모가 크거나 오염도가 높은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뭐라고 하죠? 지주 공동 사업이죠. 자, 지주 공동 사업인데 네 가지가 나오죠. 공사비를 대물로 주겠다. 여러분 대물은 뭐죠? 건축 면적. 여러분 준공된 건축 면적의 뭘로? 일부로 주겠다. 일부러 변제하겠다는 방식을 말하죠.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내요. 뭘로? 등가 교환 방식. 이 등가 교환 방식 지문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요것보단 요겁니다. 이 등가 교환 방식.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가지고 있는데 또 사업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은 가능해요. 사업비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 막대한 자금이 드는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부터 뭐를 투입을 하는 거죠? 공사비를 조달해서 투입을 해요. 조달해서. 그러면은 준공된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겠지. 자, 이 준공된 요거 토지 건물의 지분을 뭐에 따라?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갖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지분을 갖는데 이 지분을 토지 소유자의 기여도는 토지 소유자는 뭐를 기여했어요? 토지 제공했으니까 토지 제공한 토지의 가격이 있을 거고 또 개발업자는 뭐를 제공했어요? 개발업자는 뭐를 제공? 공사비인 뭐를? 건축 자금을 제공했죠. 그래서 토지 가격 공사비 비율에 기초해서 토지 건물의 지분을 그 기여도에 따라 뭐 한다? 갖는 방식이에요. 지분에 따라 우리는 이 지분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갔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 이익은 지분에 나눠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지분에 따라 이익은 배분하면 돼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진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해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주체는 건설업체가 아니라 누구?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이때 이 건축물 선분양을 할 때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건축물을 선분양할 때 선분양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데 이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 과거에 많이 했었죠. 분양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 자, 그리고 조합 아파트 개발할 때 여러분 재개발할 때 여러분은 조합원이 바로 누가 돼요? 조합원 모집을 하잖아요. 그게 투자자예요. 그래서 투자자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의 개발인데 문제는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원, 투자자. 자금 조달 주체는 말 그대로 누가 한다?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건요, 투자자가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나 사업 시행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한 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한 우리 지분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개발입니다. 요거 잘못하면 마음고생 심합니다. 예. 예.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것도 귀가 팔랑귀라서 또 했어요. 예. 그래서 3,500원 냈대요, 조합원. 빨리 탈퇴하라. 탈퇴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뭐 반 돌려주고 반은 자기들 업무 추진비해서 뭐 하는데 반도 안 돌려주고 지금 뭐 사기 뭐 사건 걸려서 하는데 풍동이야, 풍동. 고양시 풍동. 2,600세대인데 뭐 3,000 몇 세대 뻥튀기 해서 신청하니까 받아줍니까, 고양시에서. 하여튼 그쪽에서 하여튼 안 받아줘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예, 한남동 당국대 우리 친구는 30년 동안 개발 못해서 마음고생 좀 했어요. 고도 제한이 있죠. 또 이사를 저쪽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못해서 하여튼 재개발, 그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 예? 건들 생각도 말고 갈 생각도 말아야 돼. 요거 하려면 공법에 좀 많이 배우고 네? 다 조사해야 돼. 그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사기꾼인지 아닌지부터. 네. 네. 오히려 재건축이 더 낫지, 재개발보다. 네? 자, 사업 위탁형.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기 어려워서 공법과 관련이 있어서 개념 이쪽을 많이 출제하지. 그래서 29회, 27회는 사업 위탁형과 뭐를 출제한 거야? 토지, 신탁, 요 두 개를 출제를 한 거죠. 자, 27회와 29회는 요 두 개에서 정답 지문. 자, 그럼 사업 위탁형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 대행을 시켜요. 그럼 개발업자는 위탁 대행에 따르는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줘. 그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개발이 사업 위탁형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겠지. 자,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개발업자는 어떻게 돼요?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만 받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또 개발 지분은 어떻게 돼?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는 아까 수수료만 받으니까 누가 가야 돼?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가야겠지. 자,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데, 자,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 후에 임대 분양에 이르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개발업자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개발업자다. 개발업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려요. 사업 위탁형.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는 뭐다? 위탁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인데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은 하고 싶으니까 토지를 맡게 되죠. 신탁을 하죠. 뭐 20년, 30년 기간을 정해서 신탁을 우선 합니다. 그러면 신탁 회사, 뭐 한국토지신탁도 있고, 그럼 신탁 회사가 1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2개가 승인돼서 13개입니다. 수탁자가 있는데 이때 뭐를 한다? 신탁 회사는 수익 증권을 우리는 발행을 해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자, 이때 개발 사업인데 중요한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은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약정된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면 안 되고 누구 앞으로? 기간 동안에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하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은 사업 위탁형과 다르죠. 요거는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사업 위탁형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고, 또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다? 신탁회사인데 문제는 이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수익증권 소유자가 누구? 보통 토지 소유자인데 또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수익자라고도 하죠. 수익자가 갈 수 있는, 하여튼 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은 뭐한다? 귀속이 돼요.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를 수취하고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종료되면 토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개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신탁 개발이 시험에 단골로 출제돼. 하여튼 요 2개를 자주 출제하는데 신탁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면에서 또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뭐를 구성하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장점은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추진하면요, 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사람이 여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네?
출자 회사 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명확히 해줘야 돼요. 계약할 때. 자, 표도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표도 한번 잘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공동개발 사업이니까 땅을 빌릴 때 차지 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요. 공동개발 사업이니까. 그리고 차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공동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높은 지배로서 이익 배분으로서 지급을 하고 계약 기간 끝났어요. 차지 계약 끝나는 종료 시점에서는 토지는 빌렸으니까 무상 반환하고 건물은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니까 시가로 양도합니다. 토지는 무상 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합니다.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시험 문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아까 27회, 29회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럼 28회는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뭘 한다? 민간 자금을 조달해요. 민간 자금,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해요.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어디가 출제될지 몰라요. 두 개 중에. 그래서 28회는 여기서 출제했고 26회도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 두 개를 또 묶어서 출제할 수 있어요.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민자 유치해서 하는 건 다 순서대로 가면 돼요. B, O, T, B, T, O, B, 우리가 T, L, B, O, O. 하여튼 순서인데 앞에 다 뭐가 출발점? B, B. B는 뭐냐? 빌드. 그러니까 항상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어떻게 돼?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어요. 그럼 준공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아퍼레이트는 시설관리운영권. 그 민간 사업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예? 시설관리운영권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여러분 정해진 약정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소유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과 회수하고 수익도 얻어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은 뭐다? 트랜스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소유권을 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요거 여러분 우리 이런 방식 개발한 게 우리 잠실 롯데월드. 그럼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 롯데에서는 누구?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죠. 이전되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예? 소유권 이전 받은 누가 해야 돼? 그 서울특별시에서 거기 직원들 해서 거기 시설 관리 다 해야지 이제 넘어가면은. 그런데 보니까 그거 뭐죠? 시설물 어떻게 다시 교체하고 관리하고 직원공유하는데 이거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요 머리 아프다. 우리 너네가 요거 다시 교체하고 뭐 해라. 더 연장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된 거잖아요 지금. BOT 그게. 그럼 BTO는 뭐냐? 반대로 준공했어요. 준공했는데 뭐죠? 준공하자마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을 시켰어요. 이전됐지만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를? 시설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보유를 해요. 보유하면서 투자한 자금을 사용료를 가지고
회수해서 또 수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BTO는요, 도로, 뭐 터널 등의 사회 간접 자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도로, 터널 공사에 많이 활용하고, BTL에서요, L이 뭐냐, 리스야, 리스. 리스란 용어 알면 되죠. 또 준공에서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했는데, 문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이 그 시설을 뭐 했다? 리스를 받아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가 있든 없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뭘 줘야 돼? 사용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돼. 자, 이것은 특히 학교 건물, 기숙사, 체육관, 강당, 뭐 군인, 아파트 등 건립에 많이 사용하는 게 BTL 방식. BOO는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own, 소유권과 시설관리 운영권, operate, 소유권과 시설관리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 BOO. 순서대로 갑니다. 다 B가 제일 먼저. 원래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105페이지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하도 이제 요거는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돼. 정책에서 개념은 설명했죠.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이 지역지구제도, 그와 더불어서 또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평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은 어디냐?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적용되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은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적용할 수 있다. 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보전 규제하는 지역인데, 이 보전 규제하는 지역은, 이 지역은 개발을 못한다. 보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전 지역,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개발을 못해요.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이고요. 하여튼 손실을 입고, 반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뭐를? 우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하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의 문제. 자,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다? TDR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한다? 이 개발권은 필요 없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권을 분리를 해요. 권리를 우리는 분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개발권을 분리해요. 자, 이 개발권을 분리해서 이것을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뭐를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발 보전 지역의 토지 자원을 보존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 이용 밀도, 이 공적인 규제죠. 토지 이용 밀도인 용적률과 같은 이러한 공적인 규제를 뭐 한다? 강화를 해야 된다. 강화하고 또 이 지역에 지가가 높아야 돼. 높아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가 쉽게 정착이 돼요. 지가가 비싸야 건물이 고층화되니까 사와야지, 개발권을.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에 뭐를 정해놔야 된다? 상한선. 자, 용적률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자, 이 용적률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상한선, 예를 들어서 30%다. 이렇게 설정해요. 그럼 30%를 설정했는데 30% 이상 개발을 못해요. 법으로 금지시켜놨어. 그럼 이 30% 이상 개발을 하려면 뭐를 사와야 돼? 개발권을 사오면은 그 개발권의 수 사오잖아요. 수 점점 증가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한데 강화한다는 건 상한선이 위로 갈 거예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강화지.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문화재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거나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게 변질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 이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 중요하다. 자, 미국에서 우리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용하는 거죠? 용적률은 공중공간인데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사적 공중권을 뭐한다? 활용하는 제도로서 TDR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를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우리는 보존, 유지, 개량, 운영에 따른 일체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관리인데, 그럼 부동산 관리를 할 때는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항상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기술적. 복합 개념만 나오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꼭 나오면 돼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인데, 기술적 관리는 시험 문제 요 세 개 중에 지문은 뭐를 많이 띄우냐 하면은 기술적을 많이 띄우죠. 자, 기술적 측면의 하자.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주거나 이 기술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로서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죠. 자, 토지는 경사지 대책으로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한다. 토지의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청소, 소독하는 우리가 관리가 있죠.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 건물의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리 운전하는 설비 관리, 방범 방제 등 관리하는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보전 관리, 네 가지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고,
자,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은 이 경제적 관리가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이 수익성 부동산 하면은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임대용 부동산이죠. 이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 중요한 게 경제적 관리입니다. 자, 이 수익성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뭐를 뺀다?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가 바로 경제적 경영 관리입니다. 토지는 낮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건설업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이것이고, 이 건물일 경우는 특히 임대형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하고 또 인력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수입 지출의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죠.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로서 토지는 도난을 당하는 것은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지목을 전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로 변경하면서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또 권리 관계를 확인해서 조정하는 이런 것은 토지의 법률적 관리고,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 또 옥상에 있어서 우리는 건물, 기타 시설물 이용상의 계약 관리,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한 관리 등이 전부 우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면 꼭 정답 지문으로만 돼. 27회 시험에도 출제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에 진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묻어요. 예?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서 특히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장단점에서. 항상 장단점을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뭐가 있어요? 장단점을 공부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가 관리를요, 시험에 자기도 출제를 해요. 또는 직접, 여러분 2년 전에는 직접으로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자치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는 또 외주라고 하죠. 외주 또는 직접에 대해서는 간접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요거죠. 자, 여러분 소규모 부동산의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 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자가 관리는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에요. 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요, 우선 입주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의사결정 신속해요. 또 지시, 주의, 통제력 발휘할 수 있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종합적인로 우리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관리, 우리 관리하고 있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단점은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어떻게 돼? 대충 관리하죠, 보통. 그리고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고 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게 자가 관리. 자, 위탁 관리는 대형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져요. 자, 이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우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문적인 관리 회사가 관리하면은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어요.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이 계획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화를 또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많고요.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 정신이 낮아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여튼 기밀 유지 보안 관리를 많이 내고요. 혼합 관리는 여러분 위탁 관리는요,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를 위탁해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이 우리는 위탁 관리라면 혼합 관리는 전부 위탁을 안 하죠. 뭐다? 필요한 부분. 자, 그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뭐 한다? 위탁을 하니까 전부 위탁이 아니라 무슨 위탁? 부분 위탁.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부분 위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또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지시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위탁관리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요,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요거 시험에 분명으로 많이 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자가관리 요원과 위탁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단점이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장단점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른 관리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단순한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소극적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죠. 뭐 건물의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설비의 운전 보수라든지 방범 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이런 게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산 관리죠. 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이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야. 적극적 관리로서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프로젝트 금융,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리모델링 결정, 이런 것은 다 자산 관리에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요거 구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또 출제를 하는데, 요즘 관리를 보면요, 요즘 보면은 지문을 다 뽑아와요. 여기서 지문 하나 이렇게 뽑을 때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장단점에서 많이 묻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 여러분이 했고, 이제 임대차인데, 부동산 활동은 임대차 활동이 중요하죠. 임대차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인데, 이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액과 관련해서 가능 매상고, 공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의 목적에 맞고 있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임대자의 의무와 임차자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건 임대료를 결정해야 돼. 그럼 임대료 결정이 중에서 비율 임대차가 또 한 3번 출제했었죠. 자, 비율 임대차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